아나는 그날도 손주 손에 5천 원짜리 한 장을 접어 쥐어줬어요. 할머니 최고! 하고 목에 매달리는 그 3초가 예순둘 아나에겐 하루 중 가장 화난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하율이가 엄마 앞에서 무심코 말했어요. 엄마는 안 주는데 할머니는 주잖아. 며느리 서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죠. 아나는 그 표정의 의미를 그날은 알지 못했어요. 억울했거든요. 나는 준 죄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서진이 굳은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용돈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순서를 딱 하나 바꾸는 이야기예요. 그 순서가 어디서 어긋났는지는 아나가 지갑을 열던 그 3초로 돌아가 봐야 보여요. 아나의 하루는 아침 7시 반에 시작돼요. 인천 남동구 논현동 아들 부부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시간이죠. 일주일에 3번 잠이 덜 깬 7살 하율이의 양말을 신기고 국을 데우고 물통을 채웁니다. 손잡고 학교 앞까지 걸어가는 그 10분이 참 좋았어요. 아이 손은 늘 조금 뜨겁거든요. 오후엔 학교 시간에 맞춰 다시 나가 저녁을 먹이고 며느리 서진이 퇴근하면 그제야 집으로 돌아와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했죠. 그런데 아나는 그 힘듦이 싫지 않았어요. 왜였을까요? 아나는 30년 넘게 반찬 가게를 했어요. 거기선 사장님이었고 집에 오면 준호 엄마였죠. 그런데 몇 해 전 가게를 접었고 아들도 결혼해 나갔어요. 그러자 어느 날 문득 하루 종일 자기를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62년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름표가 하나씩 떨어져 나간 자리는 생각보다 헐거웠어요. 그 자리를 채워준 게 할머니라는 세 글자였어요. 그러니까 헤어질 때마다 지갑에서 5천 원짜리를 꺼내 반으로 접어 쥐어준 건 사실 용돈이 아니었어요. 할머니 최고! 하고 목에 매달리는 그 3초를 아나는 확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아직 이 집에 있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지갑을 여는 3초는 아나에게 하루치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그 대답이 처음으로 되돌아왔어요. 하율이가 식탁에서 무심코 말했거든요. 엄마는 안 주는데 할머니는 주잖아. 아이는 정말 아무 뜻 없이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서진의 젓가락이 잠깐 멈췄고 웃음기가 얼굴에서 스르르 빠져나갔어요. 아나는 공기가 바뀌는 걸 분명히 느꼈어요. 다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죠. 준호는 밥그릇만 내려다보다 뒷머리를 긁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날 이후로 뭔가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서진은 여전히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예전엔 반찬 얘기도 회사 얘기도 하다 웃기도 했는데 이제는 필요한 말만 오갔죠. 아나는 억울했어요. 내 손주 예뻐서 내 돈으로 준 건데 이게 그렇게 잘못인가 싶었죠. 그런데 억울한 밑에 더 무서운 게 깔려 있었어요. 혹시 이러다 하율이를 못 보게 되면 어쩌지? 그 생각이 들면 밤에 심장이 서늘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낮 아파트 상가 카페에서 오키에게 그 얘기를 꺼냈어요. 오키는 듣자마자 손을 내저었죠. 요즘 애들이 유별난 거야. 우리 땐 시어머니가 뭐래도 말 한마디 못했어. 아나는 웃었어요. 속이 시원했어요. 봐, 내가 이상한 게 아니잖아. 그런데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마음이 아까보다 더 무거웠어요. 아나는 식탁에 앉아 낡은 갈색 지갑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오후 햇빛에 가죽에 갈라진 결까지 다 보였죠. 그때 왜인지 아주 오래전 부엌 하나가 잠깐 스쳤어요. 형광등이 창백하게 켜져 있던 좁고 눅눅한 부엌이요. 아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키는 아나 편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그 위로가
아나를 조금도 가볍게 만들지 못했어요. 시원했는데 왜 더 무거웠을까요? 그 대화에 딱 한 사람이 빠져 있었거든요. 아나는 그날 그걸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 대화에 빠져 있던 사람, 서진이었어요. 며느리 얘기를 1시간 가까이 했는데 정작 며느리가 그날 무슨 마음이었는지는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죠. 그래서 질문을 하나만 바뀌어볼게요. 서진은 왜 굳었을까요? 5,000원이 아까워서였을까요? 아니에요. 문제는 5,000원이 아니었어요. 그 5,000원이 누구를 건너뛰고 갔느냐였어요.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미 속으로 반박하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용돈이 뭐가 문제야? 부모가 경제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게 문제지. 저도 그 말이 먼저 나올 걸 알았어요. 그리고 맞아요. 저도 그 말에 절반은 동의해요. 2025년 10월 조사를 보면 학부모 10명 중 7명, 약 70%가 저축이나 용돈 관리로 아이한테 경제교육을 하고 있다고 답했거든요. 부모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돈은 그냥 쥐어주는 게 아니라 가르쳐야 하는 거라는 걸요. 그러니 논점을 딱 한 칸만 좁혀볼게요. 그 경제교육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여야 할까요? 그 자리를 누군가가 매일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서진에게도 원칙이 있었어요. 주말에 자기 방 정리하고 심부름 다 하면 그때 용돈. 냉장고 옆에 스티커 판까지 붙여뒀죠. 아이가 사흘을 미루다 겨우 신발장 정리를 끝내고 스티커 한 장을 받던 토요일. 서진은 그게 꽤 괜찮은 교육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화요일 저녁. 하율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손에 5,000원을 쥐고 있었어요. 서진이 한 달 걸려 세운 원칙이 아나의 3초 앞에서 조용히 무너진 거예요. 그것도 매주요. 여기서 하율이를 나무라면 안 돼요. 7살의 뇌는 아직 사랑과 보상을 나눠서 저장하지 못하거든요. 아이한테 할머니의 품과 할머니의 지폐는 같은 덩어리예요. 그러니 엄마는 놔주는데 할머니는 주잖아는 엄마를 겨눈 말이 아니었어요. 아이는 그냥 자기가 아는 사실 하나를 소리내어 말했을 뿐이에요. 아기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아나 한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손주를 돌보는 우리나라 조부모들은 평일 하루 평균 6.04시간, 한 주에 26.83시간을 아이 곁에서 보내고 있어요. 웬만한 직장 근무 시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아이의 밥과 잠과 기분을 다 챙기다 보면 지갑을 여는 3초쯤은 결정이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죠. 그렇게 수십만 개의 부엌에서 같은 3초가 매일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 이건 어느 유별난 시어머니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이 나라 돌봄 구조가 만들어낸 아주 흔한 장면인 거죠. 그래서 오해 없게 미리 못 박아둘게요. 용돈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손주 손에 뭔가를 쥐어주고 싶은 그 마음은 하나도 잘못되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그 마음이 이 집을 여태 굴려온 힘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가족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 있어요. 돈의 선이 아니에요. 벽도 아니고요. 그 선이 있어야 사랑이 사랑으로 도착하는데 아나는 그 선을 매일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넘고 있었어요. 그 선에는 이름이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그걸 경계라고 부르거든요. 1974년 가족치료사 살바도르 미누친이 가족과 가족치료에서 정리한 개념이에요. 미누친은 가족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않았어요. 한 집안에 부부가 이루는 자리가 있고 부모와 자녀가 이루는 자리가 따로 있는데 그 사이에는 경계가 있어야 한다고 봤죠. 경계가 흐려지면 애정이 있는 집에서도 기능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경계라고 하면 보통 벽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미누친이 말한 건 벽이 아니에요. 저는 이걸 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격은 못 들어오게 막는 거지만 문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다만 노크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문이 없으면 마음은 사랑인데 도착은 침범이 돼요. 그러니까 아나가 넘은 건 돈의 선이 아니었어요. 결정의 선이었어요. 하유리가 뭘 받을지, 무엇을 하고 나서 받을지를 정하는 자리요. 아나는 거기 앉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지갑을 여는 3초 동안 매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하나가 더 겹쳐요. 1978년 미국의 정신과 의사 머레이 보에는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생기면 사람은 제3자를 끌어들여 그 불안을 나눠 갖는다고 봤어요. 그걸 삼각관계라고 불렀죠. 셋이 있으면 안정돼 보이지만 실은 한 명이 늘 바깥으로 밀려나 있는 구조예요. 할머니와 손주가 지폐 한 장으로 직접 이어질 때 그 삼각형에서 밀려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이의 부모예요. 아나는 손주와 자기 사이에 사랑의 선을 하나 그은 것뿐인데 그 선이 서진을 자기 집 거실 바깥으로 밀어냈어요. 밀어낸 사람도 밀려난 사람도 그걸 말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게 제일 아픈 지점이고요. 아나는 몰랐지만 서진은 그날 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밤 11시였어요. 하유리는 잠들었고 준호는 먼저 방에 들어갔죠. 서진은 불도 안 켠 거실 소파에 스탠드 하나만 켜두고 앉아 있었어요. 무릎엔 휴대폰을 얹은 채로요. 서진은 시어머니가 미웠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아침 7시 반에 남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학교에 보내주는 사람. 어머니가 없으면 자기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 고마움은 진짜였어요. 그런데 냉장고 옆 스티커판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한 달을 걸려 아이랑 같이 만든 판이었죠. 그게 매주 조용히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기분을 서진은 말할 데가 없었어요. 꺼내면 아이 봐주시는 어머니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며느리가 되니까요. 그래서 삼켰어요. 삼킨 말은 사라지지 않고 얼굴로 올라왔고요. 그날 굳은 표정은 화가 아니었어요. 갈 데가 없어진 말이었어요. 이 마음에도 이름이 있어요. 1998년 사회학자 쿠르트 리셔와 카를 필레머가 세대 간 양가 감정이라는 개념을 내놨어요. 부모와 다 큰 자녀의 관계에는 연대와 갈등이 동시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둘 다 진짜라는 뜻이죠. 고마운 마음과 불편한 마음이 한 사람 안에 같이 있어도 그건 배은망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고부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라고 봐요. 나쁜 시어머니와 예민한 며느리가 만난 게 아니에요. 문이 없는 집에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묵을 아나는 예전에 어디선가 해본 적이 있어요. 훨씬 좁은 부엌에서요. 본인도 아직 그걸 떠올리지 못했을 뿐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남아요. 경계도, 삼각관계도 어느 나라 가족에나 있는 이야기잖아요. 왜 하필 한국에서 이 문제가 이렇게 자주 터질까요? 왜 하필 한국일까요? 저는 그 답이 아나의 집안에 있다고 봐요. 그 집에는 규범이 2개나 살고 있거든요. 하나는 아이는 온 집안이 함께 키우는 것이에요. 아나가 배운 세계죠. 동네 어른들이 아이 하나를 같이 먹이고 같이 혼내던 골목에서 할머니가 손주 손에 뭘 쥐어주는 건 침범이 아니라 그냥 어른이 하는 일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양육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다예요. 서진이 자란 세계고요. 아이는 그 집 부부가 세운 원칙 안에서 자라고 그 원칙은 바깥에서 흔들면 안 되는 거죠. 둘 다 틀리지 않았어요. 다른 시대에 만들어진 두 규범이 한 집 부엌에서 마주쳤을 뿐이에요. 게다가 아나는 며느리에서 시어머니가 되기까지 30년 사이에 정답이 통째로 갈아엎히는 걸 겪은 세대예요. 배운 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그게 신뢰가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솔직히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조부모는 이미 너무 많은 걸 내주고 있거든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의 53.3%가 사실은 원치 않는데 자식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돌보고 있어요. 2026년 조사예요. 그 비율이 여성은 57.5%, 남성은 44.6%로 갈려요. 어머니 쪽이 훨씬 더 못 거절한다는 뜻이죠. 돈으로 넘어가면 더 심해요. 그중 정기적으로 현금을 받는 사람은 36%뿐이거든요. 나머지는 사실상 무보상으로 아이를 키우는 셈이죠. 무게가 어디로 쏠렸는지도 숫자로 남아있어요. 65세 이상 여성이 손주를 돌보며 만들어낸 가치가 남성의 약 2.4배예요. 2026년 6월 발표된 국민 시간이전 개정 기준이고요. 무릎과 허리를 갈아 넣은 쪽이 누구인지 이 나라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서울시가 아이 한 명당 월 30만 원짜리 손주 돌봄 수당을 하고 있긴 한데 전국 정책이 아니라 지자체 사업이라 사는 동네가 다르면 아예 없어요. 이만큼 내주고 거절도 못하고 그러고도 선은 넘으셨어요 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면 저는 그 구조가 잔인하다고 봐요. 아나가 잔인한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 지폐는 용돈이 아니에요. 앞서 아나에게 그 삼촌은 확인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조금 더 정확히 말할게요. 그건 나는 아직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가게 간판을 내리고 엄마라는 직함도 반납한 사람이 하루에 딱 한 번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순간. 지폐는 그 질문을 건네는 봉투였을 뿐이에요. 그러니 아나를 나쁜 사람 자리에 세우지 않으셨으면 해요. 서진도요. 앞서 말한 양가 감정, 고마움과 불편함이 한 사람 안에 같이 사는 그 상태 말이에요. 도움을 받으면서 동시에 밀려나는 느낌이 드는 건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자리가 원래 그렇게 좁아서예요. 한 번 더 못 박을게요. 지갑을 닫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라진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사랑을 줄여서 평화를 사는 건 답이 아니거든요. 바꿀 건 액수가 아니라 앞서 말한 그 문을 지나는 순서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아나는 서진의 굳은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 표정을 어디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요. 훨씬 좁은 부엌에서요. 1990년대 중반이었어요. 33 아나는 그때가 며느리였고 준호는 5살이었죠. 아나에겐 정해둔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장난감은 생일에만. 형편이 빠듯해서이기도 했지만 갖고 싶다고 하면 다 갖게 되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규칙을 세우는데 아나는 꽤 오래 고민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시는 날이면 그 규칙이 매번 사라졌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준호를 번쩍 안아 올리시고 주머니에서 접힌 지폐를 꺼내 아이 손에 쥐어주셨죠. 과자 봉지도 같이요. 아이는 풀짝풀짝 뛰었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나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날도 아나는 부엌에 있었어요. 시댁 부엌은 좁았고 늘 눅눅했어요. 형광등 빛이 창백하게 내려앉은 스테인리스 싱크대 앞에서 앞치마를 두른 33 아나가 그릇을 닦고 있었죠. 물소리가 커서 다행이었어요. 그 소리 뒤에 숨을 수 있었으니까요. 반쯤 열린 문틈으로 거실이 보였어요. 거기서 시어머니가 준호에게 지폐를 쥐어주며 웃고 계셨어요. 아이도 웃고 어머니도 웃고 그 그림 안에 아나만 없었어요. 젖은 그릇을 하나씩 포개면서 아나는 속으로 딱 한 문장을 삼켰어요. 나는 나중에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지금 62 아나는 오후 햇빛이 비스듬히 드는 자기 집 식탁에 앉아 있어요. 손바닥 밑엔 낡은 갈색 지갑이 놓여 있고요. 아나는 알아버렸어요. 자기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요. 문틈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라는 걸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가
곧 가슴 한복판이 먹먹하게 내려앉았어요. 33년이 걸렸어요. 그 좁은 부엌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오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순간 미움이 아니라 이해가 먼저 왔어요. 어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손주가 예뻤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지폐를 쥐어주는 3초 동안 자기가 아직 이 집에서 쓸모있는 어른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나는 그때 그걸 몰랐어요. 지금은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나 마음이 정확히 그 마음이거든요. 33세 아나가 그토록 원망했던 그 마음을 62의 아나가 매일 아침 지갑을 열면서 똑같이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 풀렸을까요? 아니요. 아나 안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있었어요. 무릎이 다 상하도록 아이를 안아 올렸고 주 3일을 통째로 내줬고 아침 등원부터 저녁밥까지 다 챙겼는데 그런데 나는 왜 선을 넘은 사람이 되어 있지? 이 서운함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지워질 필요도 없었고요. 아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 두 마음을 억지로 정리하지 않았어요. 미안한 것도 진짜였고 억울한 것도 진짜였어요. 사람 마음이 원래 그렇게 뒤엉킨 채로 굴러가거든요. 그걸 그대로 인정한 것, 그게 그날 아나가 해낸 정부였어요. 아나는 서진에게 가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꺼낼 용기도 아직 없었고 솔직히 그 말이 정답인지도 몰랐으니까요. 대신 그날 밤 식탁에 앉아 낡은 갈색 지갑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손때가 반질반질하게 밴 모서리를요. 그럼 이제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은 이 지갑을 닫는 게 아니었어요. 답은 지갑을 닫는 게 아니었어요. 지갑을 닫는 게 답이었다면 이야기는 참 간단했겠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못하겠어요. 그 지갑 안에 든 게 돈만이 아니라는 걸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다 봤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손을 묶자는 게 아니라 길을 바꾸자는 겁니다. 손에서 손으로 곧장 건너가던 그 3초를 30초로 늘리는 것뿐이에요. 딱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기 전에 아이 부모에게 한 문장 물어보는 것. 그게 전부예요. 액수를 줄이라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접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갑에서 손주 손으로 곧장 가던 길에 아이 엄마 아빠를 한번 들렀다 가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따지면 이건 결정권자 자리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놓는 행위예요. 왜 이게 그렇게 큰 일이냐면 앞서 말한 그 문에 노크하는 일이거든요. 문을 닫아 걸라는 게 아니라 두드리고 들어가는 것. 그리고 밀려나 있던 부모를 다시 안쪽으로 들이는 일이기도 해요. 질문 하나가 자기 집 안에서 제3자가 돼 있던 서진을 도로 안으로 데려옵니다. 그럼 실제로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오늘 저녁에 그대로 쓰실 수 있게 3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드릴게요. 먼저 마주보고 있을 때예요. 서진아, 하율이 이번 주에 잘했다길래 내가 10,000원쯤 쥐어줄까 하는데 괜찮겠니? 안 되면 안 된다고 편하게 얘기해. 얼굴 보고 말하기가 영 어색하시면 문자로 하셔도 돼요. 서진아, 이번 주말에 하율이 용돈 좀 줘도 될까? 너희가 정해둔 게 있으면 나는 그거 따를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답 줘. 그리고 아이가 옆에 있을 때 쓰는 문장이 하나 더 필요해요. 하율아, 이건 할머니가 엄마한테 먼저 물어보고 주는 거야. 엄마가 그래도 된다고 했어. 이 한마디가 붙는 순간 아이 머릿속에서 할머니와 엄마는 더 이상 다른 편이 아니게 됩니다. 세 문장을 다시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전부 끝에 빠져나갈 구멍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된다고 해도 된다. 너희 원칙이 있으면 그걸 따르겠다. 이 꼬리가 없으면 그건 묻는 게 아니라 통보거든요. 며느리 입장에서 어머니, 그건 좀
이라고 말하는데 드는 용기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용기를 며느리가 내게 하지 마시고 어머님이 미리 깔아주시는 거예요. 타이밍도 중요해요. 주기 직전이 아니라 하루 전에 물어보세요. 아이가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물으면 부모는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건 질문의 모양을 한 압박이죠. 하루 전이면 서진도 생각할 시간이 생기고 거절해도 아무도 무안하지 않아요. 방법은 전화보다 문자가 나아요. 전화는 그 자리에서 대답해야 하잖아요. 문자는 읽고 잠깐 생각하고 답을 고를 수 있어요. 그 여유가 사실은 배려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남았어요. 안 된다는 답이 왔을 때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서운함이 한 번이라도 새어나가면 다음부터는 물을 수가 없어요. 물어봤다가 혼나는 사람은 다시 안 묻거든요. 그래서 답은 딱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알겠다. 얘기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끝. 저는 이 담백한 한 줄이 앞에 세 문장보다 더 어렵고 더 결정적이라고 봐요. 물론 압니다. 말 꺼내는 순간 분위기 싸해질까봐 무섭죠.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첫 주엔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묻기만. 규칙도 만들지 말고 대화도 길게 끄지 말고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해요. 아나는 그날 밤 문자를 썼다 지웠다 하며 11시를 넘겼어요. 보내기를 누르고는 휴대폰을 엎어놨죠. 10분 뒤에 답이 왔어요. 네, 어머니, 그럼 이번엔 10,000원만 주세요. 짧은 문장이었는데 아나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어요. 첫 주가 지나면 2번째로 넘어갈 수 있어요. 얼마를 언제, 어떤 명목으로 줄지 미리 한 번만 합의해 두는 거예요. 매번 묻는 것도 사실 서로 피곤하거든요. 한 번 정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협상이 아니라 그냥 절차가 됩니다. 원칙이 생기면 뭐가 달라지느냐? 아이 앞에서 조부모와 부모가 같은 말을 하게 돼요. 아이는 두 어른이 다른 말을 할 때 흔들리고 같은 말을 할 때 안정됩니다. 하율이가 엄마는 안 주는데 할머니는 주잖아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두 어른의 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막막하시면 국내 조사 수치를 참고하시면 돼요. 2025년 조사를 보면 초등학생 전기 용돈은 저학년이 주 5,900원, 고학년이 9,000원 정도예요. 중학생은 13,900원쯤 되고요. 첫 용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평균 만 8.4세, 한 달 평균은 3740원이라고 나옵니다. 세뱃돈은 좀 달라요. 중고등학생 기준 평균 74,000원인데 10만 원이라는 응답이 42%로 가장 많았어요. 이게 정답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집 액수를 정할 때 서로 얼굴 붉히지 않게 해주는 기준선일 뿐이죠. 그리고 예외를 미리 정해두시는 걸 권해요. 명절, 생일, 상 받은 날. 이 세 가지는 평소 원칙과 따로 두자고 미리 얘기해두면 할머니가 큰맘 먹고 봉투를 내밀어도 아무도 당황하지 않아요. 규칙이 있는 집에서는 예외가 사고가 아니라 이벤트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한테 해주실 한마디가 하나 있어요. 이건 엄마 아빠가 정한 거야.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문장은 아이한테 할머니가 엄마 아빠 편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어른들 사이에 틈이 없다는 걸 확인한 아이는 그 틈을 파고들 이유가 없어져요. 여기서 꼭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 대체 언제까지 주면 되냐고요? 대학까지인지 취업할 때까지인지. 솔직히 저는 몇 살이라고 못 박아드리기가 어려워요.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니까요. 대신 판단 기준 2개는 드릴 수 있어요. 첫째, 그 돈이 아이의 생활을 편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벌어볼 기회를 지우고 있는지. 둘째, 그 돈을 주고 나서 내 노후가 조금이라도 불안해지는지. 이 둘 중 하나라도 걸린다면 그때가 액수를 줄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바꿀 때예요. 나이가 아니라 이 두 질문이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지막이에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어쩌면 가장 오래 남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아이가 나중에 할머니를 떠올릴 때 기억하는 건 지폐 한 장이 아니에요. 반복되던 장면이죠. 돈은 부모가 세운 원칙과 부딪히지만 시간과 솜씨와 이야기는 부딪히지 않아요. 허락받을 필요가 없는 통화라는 뜻이에요. 이건 아무도 못 막습니다. 3가지만 예로 들어볼게요. 하나, 할머니랑만 하는 놀이 하나. 손바닥 마주치는 이상한 인사도 좋고 둘만 아는 노래도 좋아요. 세상에 그 사람하고만 되는 게 있다는 감각은 아이에게 특별한 소속감을 줍니다. 둘, 할머니 음식 한 가지. 맛은 기억보다 오래가요. 아이가 40이 돼서 어느 골목에서 그 냄새를 맡으면 할머니가 통째로 돌아옵니다. 셋, 아이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10분. 요즘 아이들한테 제일 귀한 게 이거예요. 자기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어른. 지폐는 쓰면 사라지지만 이 3가지는 아이 몸에 남거든요. 첫째 주에는 묻기만 하세요.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둘째 주에는 규칙 한 줄만 같이 정해보세요. 한 달 뒤에는 돈이 아닌 통화 하나를 슬쩍 얹으시고요. 3가지를 한꺼번에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굳어있던 얼굴 하나를 푸는 데는 30초짜리 질문 하나면 충분해요. 작게 시작해도 정말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얼마 뒤 어느 저녁이었어요. 하율이를 데려다주고 현관에 선 아나가 지갑을 열려다가 손을 멈췄어요. 그러고는 주방 쪽으로 고개를 돌려 이렇게 물었죠. 서진아, 하율이 이번 주에 잘했다는데 내가 뭐 좀 줘도 되겠니? 서진이 아나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처음으로 그 얼굴이 풀렸어요. 그 한 문장이 아나에게서 뭘 빼앗았을까요? 아무것도요. 지갑 속 5,000원도 하율이의 할머니 최고도 그대로였어요. 달라진 건 딱 하나. 그 돈이 지나간 길이었어요. 손주가 있든 없든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건넬 때는 늘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손주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아이의 부모를 먼저 세워주는 일이에요. 순서만 지키면 사랑은 하나도 줄지 않아요. 오히려 더 편안하게 오래갑니다. 오늘 저녁 지갑을 열기 전에 딱 한 번만 물어보세요. 아나도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계 씨가 물었어요. 연금은 얼마나 나오시냐고요. 58아나는 대답을 했고 대답을 한 자기 자신에게 놀랐어요.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부끄러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나도 이미 세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 아파트가 누구 명의인지, 가게는 아들과 어떻게 나누는지를요. 물어본 사람만 계산을 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남자가 나쁘다고 말하죠. 조건 따지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안 만나길 잘했다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데서 시작해 보려고 해요. 58의 사람을 고르면서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그리고 계산을 했다는 게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일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조금 뒤로 돌려야 해요. 성재가 나타나기 훨씬 전 아나의 평범한 하루로요. 아침 6시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지은 지 27년 된 다세대 빌라 2층. 방이 2개인데 하나는 비어 있어요. 딸이 쓰던 방인데 아나는 문을 닫아두고 삽니다. 열어두면 난방비가 더 나오거든요. 남색 활동복을 챙겨 입고 아나는 아직 어두운 골목으로 나서요. 아나는 방문 요양보호사예요.
4년째 주 5일 어르신 두 분 댁을 번갈아 다니죠.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170만 원쯤 됩니다. 첫 집은 수님 어르신 댁이에요. 84. 오래된 단독주택 2층. 창호지 낀 창으로 아침빛이 들어오는 방이죠. 아나는 어르신을 안아 일으켜 씻기고 죽을 시켜 떠먹이고 알약을 꺼내 손바닥에 놓아드려요. 이 방에 있는 동안 아나 목소리는 한 톤 높아집니다. 그 목소리가 진짜인지는 아나도 몰라요. 어르신은 말수가 적어요. 대신 아나 손을 오래 잡고 놓지 않죠. 그날도 손을 진 채로 물었어요. 새댁은 돈 모아놨어? 58인 아나를 어르신은 아직도 새댁이라고 불러요. 아나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그럼요. 거짓말이었어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오른쪽 손목이 시큰했어요. 4년 동안 사람을 들어 올린 손목이거든요. 병원에서는 건초염이라고 했고 아나는 보호대를 하나 샀죠. 무릎 연골도 달았대요. 가방 안주머니에는 진통제가 늘 들어있고 병원은 큰 것만 갑니다. 실비보험은 이혼하면서 해지했거든요. 매달 나가는 돈을 하나라도 줄여야 했으니까요. 이혼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아나가 이혼을 결심한 날은 소리를 지른 날도 짐을 싼 날도 아니었어요. 2020년 겨울 부엌에서 넘어진 날이었죠. 물기 있는 바닥에 미끄러졌고 소리가 꽤 크게 났어요. 거실 소파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고요. 그런데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불빛만 그 사람 얼굴 한쪽에 닿아 있었어요. 아나는 바닥에 앉은 채로 그 옆얼굴을 한참 봤죠. 그러고는 일어나 걸레로 물기를 닦았어요. 그게 다예요. 그날이 전부였어요. 28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조정자리에서 변호사가 말했어요. 더 받으실 수 있다고요. 실제로 재산 분할은 통상 30에서 50% 선이고 요즘은 절반에 가까워지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아나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도장을 먼저 찍었어요. 빨리 끝내고 싶었죠. 돈 이야기를 길게 끌고 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고요. 손에 쥔 건 7천만 원이었어요. 그중 4천만 원은 딸 지은이 전세 보증금에 3천만 원은 지금 사는 빌라 보증금으로 들어갔습니다. 통장에 남은 건 0원이에요. 아나는 이걸 6년 동안 한 번도 후회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말하면 진짜가 되니까요. 저녁 7시 3시에 집에 들어옵니다. 반찬 2가지로 사흘을 먹고 매달 45만 원을 월세로 넣어요. 아나가 무서워하는 건 지금의 가난이 아니에요. 이 가난이 끝나지 않는다는 계산이죠. 그래서 밤이면 아나는 식탁에 앉아 숫자를 셉니다. 63세, 68세, 75세. 그때 몸이 어떨지, 통장에 뭐가 남아있을지, 그때도 이 손목으로 남을 씻길 수 있을지를요. 종이에 적지는 않아요. 적으면 남으니까요. 그 숫자들이 아나를 어디로 데려갔는지는 조금 뒤에 말할게요. 그 숫자들이 아나를 데려간 곳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였어요. 2달 전 오전 10시. 번호표를 뽑고 앉아있는 동안 아나는 속으로 혼인기간을 세고 있었죠. 28년을 같이 살았으니까요. 재산은 놓쳤지만 연금까지 없진 않겠지. 그렇게 믿었어요. 창구 직원은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친절했고 목소리가 낮았어요. 그래서 더 아팠어요. 그 사람이 아나에게 한 말은 딱 3문장이었거든요.
첫 번째 문장이에요. 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청구는 되세요. 이건 좋은 소식이에요.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낸 기간 중에 혼인기간이 5년을 넘으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나눠받는 비율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고요. 아나는 28년이니까 요건을 넘치게 채운 셈이죠. 그 순간 아나는 어깨가 조금 내려가는 걸 느꼈어요. 두 번째 문장에서 그 어깨가 다시 올라갑니다. 다만 선생님은 63세부터세요. 분할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은 이혼한 날이 아니에요. 태어난 해에 따라 정해진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해요. 지금은 61세에서 65세 사이고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라갑니다. 아나는 63세. 5해가 비어있다는 뜻이었어요. 권리는 있는데 지금은 못 받는 거죠. 손목은 오늘 아픈데 약은 5년 뒤에 주겠다는 말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장. 아나를 창구 앞에 한참 서 있게 만든 문장이에요. 전 배우자분이 일시금으로 받으셨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무슨 뜻일까요? 전 남편이 자기 노령연금을 다달이 받지 않고 한 번에 목돈으로 받아가 버리면 나눠받을 연금 자체가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2026년 6월에 이런 사례가 언론에 보도됐어요. 혼인 30년 차도 예외가 아니었고, 저는 이 결론 때문에 아나가 앞으로 6개월을 더 잃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건 나쁜 사람의 결론이 아니에요. 정확한 관찰의 결론이거든요. 숫자를 보면 아나가 왜 그렇게 셌는지 알 수 있어요. 2025년 4월 기준으로 여성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40만 7천 원이에요. 남성은 82만 4천 원이고요. 딱 절반이죠. 이건 여자들이 게을러서 만들어진 격차가 아니에요. 애를 키우느라 몇 년 쉬고 남편 사업 메우느라 이름을 안 걸고 일한 시간이 그대로 빠진 결과예요. 50대 여성의 경력 단절 임금 격차는 21.2%로 전 연령대 중에 가장 큽니다. 혼자 사는 집의 빈곤율은 처분 가능 소득 기준으로 40.5%예요. 10집 중 4집이 가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가 밤마다 63세를 세고 남의 집 아파트 명의를 세고 소개받을 사람의 연금을 미리 셈해보는 건 마음이 더러워져서 생긴 습관이 아니에요. 아나가 속물이라서 계산한 게 아니에요. 이 나라에서 이혼한 여자의 노후는 원래 계산해야만 겨우 서는 구조거든요. 다만 아나는 그 계산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미경에게도 늘 괜찮아 였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주에 그 미경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미경은 반찬가게 앞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전화를 걸었어요. 좋은 사람이 있다고 딱 한 번만 보라고요. 아나는 괜찮다고 3번쯤 말했고 4번째에 그러겠다고 했어요. 성재는 62살이었어요. 6년 전에 아내와 사별했고 인천 부평에서 설비하고 보일러 고치는 가게를 30년 했어요. 지금은 큰아들과 함께 꾸리고요. 자기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었어요. 처음 2달은 좋았어요. 성재는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 늦으면 차로 골목 앞까지 데려다 줬고 아나가 밥을 먹다 무심코 손목을 주무르면 다음에 만날 때 파스를 사왔어요. 그런데 아나가 놀란 건 설렘이 아니었어요. 밥을 마주 앉아 먹는다는 감각이었어요. 국이 식기 전에 누가 맞은편에서 같이 수저를 든다는 것. 아나는 그게 6년 만이라는 걸 백반집 창가에서 알았어요. 그리고 3번째 달에 성재가 물었죠. 연금은 얼마나 나오시냐고요? 앞서 말했듯이 성재의 표정은 나빠지지 않았어요. 웃는 눈이 그대로였고 미안해하지도 않았어요. 아나는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하는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서 화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이제 그 부끄러움의 정체를 열어볼게요. 1960년 미국 미시간대의 두 학자 로버트 블러드와 도널드 울프가 부부들을 조사하고 이런 결론을 냈어요. 부부 사이에서 누구의 말이 통하는지는 애정의 크기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자가 관계에 들여오는 자원, 그러니까 소득과 재산과 사회적 지위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이걸 상대적 자원 이론이라고 불러요. 쉽게 한 줄로 옮기면 이래요. 사랑은 반반이어도 목소리는 반반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나가 연금 액수를 소리내어 말한 그 순간, 그건 사랑 고백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관계에 들여올 수 있는 총액을 발표한 자산 신고였어요. 부끄러웠던 건 액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그 액수가 앞으로 자기 목소리의 크기가 될 거라는 걸 아나가 이미 알아버려서였죠. 저는 이 이론이 낭만이 없어서 불편한 게 아니라 너무 정확해서 불편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아나는 왜 계산을 멈추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이론 하나가 더 필요해요. 1990년대에 미국 스탠퍼드대의 로라 카스텐슨이 이런 걸 발견했어요. 사람은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고 느낄수록 관계를 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줄여요. 정서적으로 확실한 소수에게만 자기를 쓰고 새로 사람 하나를 들이는 일에 드는 비용을 훨씬 크게 느끼거든요. 이걸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이라고 해요. 이것도 한 줄로 옮겨볼게요. 나이 들수록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잘못 고를 여유가 없는 거예요. 29이면 사람을 잘못 골라도 다시 삽니다. 40이어도 어떻게든 됩니다. 그런데 58은 달라요. 한 번 틀리면 남은 시간으로는 복구가 안 돼요. 아나는 그걸 머리로 배운 게 아니라 몸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재의 아파트 명의를 세고 가게를 세고 아들이 몇인지를 셌던 거예요. 겁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정확해서예요. 그러니까 계산은 병이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의 합리성이에요. 아나는 자기가 이상해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나의 머리가 아나를 지키려고 제일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거죠. 다만 그 다음 달부터 성재가 하는 말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달에도 성재는 다정했어요. 아나가 손목을 주무르면 다음 만남에 파스를 사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얼굴 그대로 조건을 물었어요. 성재의 표정이 나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안해하지도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아요. 파스를 사오는 마음과 연금을 묻는 마음이 성재 안에서는 다른 게 아니었거든요. 사별하고 6년을 혼자 버틴 사람에게 그 질문은 애정의 반대말이 아니라 몸에 붙은 말버릇이었어요. 우리 나이에 혼인신고까지 굳이. 성재가 웃으면서 한 말이에요. 국그릇으로 옮기다가 아주 무심하게요. 아나도 그때는 같이 웃었어요. 어머니 이야기가 늘어난 것도 그 무렵이에요. 88이시고 인천집 작은 방에 요양침대를 놓고 계시다고요. 인사만 한번 드리자고 해서 간 날 아나는 그 방문이 열리는 순간 알아버렸어요. 아나가 매일 드나드는 그 방과 똑같은 냄새가 났거든요. 머리보다 몸이 먼저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 무엇을 제안받고 있는지를요. 그 가벼운 한마디의 실제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을 못 받아요.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만 상속인이거든요. 헌법재판소도 2014년에 합헌이라고 판단했고요. 더 서늘한 건 그 다음이에요. 사실혼은 살아있을 때 헤어지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상대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끝나면 그 청구권조차 인정되지 않아요. 살아서 헤어지면 나눠받고 죽어서 헤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나가 그 집에서 어머님을 몇 년 모신다 해도 성재가 먼저 가면 아나 손에 남는 건 없어요. 그런데
한쪽으로만 기울면 안 돼요. 혼인신고를 미루는 게 늘 남자 쪽 계산은 아니거든요.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은 재혼하면 그 권리를 잃어요. 국민연금법 제75조가 그렇게 정해두고 있고 신고를 안 한 사실혼도 재혼으로 봅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20%가 깎이고요. 완화 논의는 오가지만 아직 시행 전이에요. 결혼이라는 형식을 갖추는 순간 손해가 나는 구조가 양쪽에 다 깔려 있는 거죠. 제도가 사람들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우리만의 문법이 하나 더 얹혀요.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천한 사람이 된다는 배움이요. 이 배움은 여자 쪽에 훨씬 세게 걸립니다. 성재는 웃으면서 물었고 아나는 속으로만 세다가 부끄러워졌잖아요. 조정에서 도장을 먼저 찍은 것도 같은 이유예요. 말해봐야 안 될 거고 말하는 순간 내가 천해진다. 저항해도 소용없다고 배워버린 상태를 1960년대 마틴 셀리그만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불렀어요. 아나의 침묵은 성격이 아니라 학습이었던 거죠. 이게 솔직히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아나가 계산을 못해서 손해를 본 게 아니라 계산하면 안 된다고 배워서 손해를 봤거든요. 그렇게 며칠 뒤 아나의 휴대전화에 모르는 번호가 떴어요. 성재의 큰아들 준호였어요. 잠깐 따로 뵐 수 있겠느냐고 했어요. 준호가 고른 곳은 대로변 프랜차이즈 카페였어요. 1층이고 통유리가 벽처럼 서 있고 낮 2시의 빛이 테이블 위까지 그대로 들어오는 자리였죠. 아나는 앉자마자 알았어요. 여기는 숨을 데가 없구나. 준호는 무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나치게 예의 발랐죠. 종이컵 2개를 가져와 하나를 아나 앞에 놓고 두 손을 모아 테이블에 올리고 준비해온 말을 순서대로 했어요. 아버지가 요즘 밝아지셨다는 말부터 시작했어요. 감사하다고도 했어요. 그리고 3번째 문장에서 본론이 나왔어요. 아버지 집은 어머니가 남기신 거라서요. 34살 남자가 이 말을 하려고 며칠을 연습했을 거예요. 저는 준호를 나쁜 아들이라고 부르지 못하겠어요. 준호가 지키려던 건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어머니가 있던 자리예요. 다만 그 자리를 지키는 방법을 돈으로밖에 모르는 거죠. 우리는 상시를 지킬 언어를 배운 적이 없어서 결국 등기부로 말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나가 무너진 건 그 말 때문이 아니었어요. 준호가 말을 마치고 종이컵을 만지작거리던 짧은 침묵에 아나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문장이 있었거든요. 그럼 나는 뭘 받고 저 집에 들어가지? 아나는 그 문장을 붙잡은 채로 한참 앉아 있었어요. 슬프지도 억울하지도 않았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날 아나는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자기는 사랑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계약 조건을 검토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더 아픈 게 뒤따라왔어요. 1998년이요. 29의 아나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도 사랑만은 아니었어요. 그해 봄에 아버지가 쓰러졌고 집이 기울고 있었어요. 신혼집 좁은 부엌에서 국을 뜨다 뒤를 돌아보며 웃던 그 얼굴. 아나가 평생 제일 예쁘게 기억해온 그 얼굴에도 이미 계산이 있었어요. 웃음보다 눈이 반 박자 늦었던 이유가 그거였죠. 아나는 평생 한 번도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사람을 고른 적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 아나는 딸도 다시 읽었어요. 지은은 재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말했거든요. 엄마, 또 누구 밥 해주면서 살려고? 아나는 그걸 걱정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31살 지은은 4천만 원을 받은 쪽이에요. 반대의 바닥에 있던 건 걱정이 아니라 죄책감이었어요. 엄마가 다시 누구 밥을 하러 가려는 이유가 자기 때문일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며칠 뒤 부엌 식탁에서 지은이 말했어요. 그 돈 내가 다시 줄게.
아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건 네 집이야. 아나가 딸을 처음으로 거절한 밤이었죠. 계산한 게 잘못이 아니었어요. 계산을 숨긴 채로 그걸 사랑이라고 부른 게 잘못이었죠. 그건 성재도 아나도 똑같이 하고 있던 일이었어요. 다른 건 하나뿐이에요. 성재는 자기 계산을 소리내어 물었고 아나는 자기 계산을 삼켰다는 것. 그날 밤 아나는 식탁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삼킨 걸 꺼내놓기로 했어요. 성재에게 해야 할 말이 생긴 거예요. 성재에게 그 말을 한 건 그 다음 주 목요일이었어요. 백반집도 아니고 카페도 아니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던 길 위에서였죠. 아나는 걸음을 멈추고 성재를 봤어요. 그리고 준비하지 않은 문장을 꺼냈어요. 저는 어머님 간병을 할 수 없어요. 저는 제 노후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성재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묻지도 않았고요. 그냥 오래 서 있었어요. 아마 그 사람도 그제야 자기가 무엇을 부탁하고 있었는지 알았을 거예요. 성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몫의 계산으로 이미 가득 차 있던 사람이죠. 잠시 뒤에 성재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돌아갔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아나는 그날 처음으로 자기 계산을 소리내어 말한 사람이 됐고요. 자, 이제부터는 아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의 순서를 바꾸는 방법 3가지를 놓고 갈게요. 첫 번째, 먼저 세고 그 다음에 만나요. 내 이름으로 된 것과 없는 것을 종이 한 장에 적는 일이에요. 시시해 보이죠? 그런데 앞서 말한 자원 이야기처럼 관계에서의 발언권은 애정이 아니라 내가 들여오는 자원에 붙어요. 내가 뭘 들여올 수 있는지 나조차 모르면 협상은 시작조차 안 되거든요. 오늘 밤에 하면 돼요. 종이 한 장에 줄 2개를 그어서 칸을 셋으로 나눠요. 첫 칸은 지금 내 이름으로 된 것, 통장에 있는 돈,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 팔면 돈이 되는 물건까지 다 적어요. 둘째 칸은 앞으로 들어올 것. 여기에 꼭 적어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 연금이 몇 살부터 나오는지 그 나이를 정확한 숫자로 적으세요. 대충 60몇쯤이 아니라요. 셋째 칸은 매달 나가는 것, 월세, 보험료, 약값까지요. 그리고 이번 주 안에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한 통만 걸어요. 물어볼 건 2가지뿐이에요. 내 분할연금 청구가 되는지, 전 배우자가 일시금으로 받아갔는지. 딱 이 2가지예요. 5분이면 끝나요. 아나는 이 2마디를 묻는데 6년이 걸렸어요. 몰라서 못 물은 게 아니라 물어도 되는 건 줄 몰라서 안 물었던 거예요. 두 번째, 돈 이야기를 3번째 만남 전에 꺼내요. 좋아지기 전에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 고를 여유가 없다고 했던 그 이야기 기억하시죠? 여유가 없는 사람일수록 말을 더 늦게 꺼내요. 그런데 늦게 꺼낸 말은 협상이 아니라 통보가 돼요. 정이 들어버린 다음에는 조건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조건을 통보받는 자리에 앉게 되니까요. 그래서 문장을 미리 3개만 정해두시면 좋겠어요. 혼인신고는 하실 생각이세요? 부모님 돌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생활비는 어떻게 나누면 좋으실까요? 외워도 괜찮아요. 미안해하지 말고 웃으면서 3번째 만남 전에.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상대가 이 질문에 불쾌해하면 그게 답이에요. 대답의 내용보다 대답할 때의 표정을 보세요. 물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우리는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천한 사람이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그 배움이 아나에게 6년치 손해를 남겼거든요. 3번째, 재혼할지 말지가 아니라 형식을 먼저 골라요. 혼인신고를 하는 법률혼이냐, 신고 없는 사실혼이냐, 아니면 각자 집을 두고 따로 사느냐. 이걸 감정보다 먼저 정하는 거예요.
형식이 곧 돈이거든요. 사실혼으로 남으면 상속권이 없고 상대가 먼저 세상을 뜨면 재산 분할도 못 받아요. 반대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은 재혼하는 순간 그 권리를 잃죠. 어느 쪽이 나에게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달 안에 나에게 유리한 형식 하나만 정해두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첫 달에 그 형식을 말해요. 각서를 쓰자는 게 아니에요. 서로 뭘 지키려고 하는지를 드러내자는 거예요. 지키려는 게 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사랑을 계산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고 있던 계산을 책상 위로 올려놓는 것 뿐이에요. 아나는 그날 밤 오랜만에 공책을 폈어요. 맨 위에 자기 이름을 쓰고 그 아래 세 줄을 적었죠. 보증금 3천만 원, 63세, 매달 나가는 돈. 세 줄뿐이었는데 종이에 적으니까 남더라고요. 적으면 남으니까 아무것도 적지 않던 사람이 그날은 남기려고 적은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아나는 안양천 산책로를 걸었어요. 이른 빛이 억새 위로 낮게 깔려 있었고 건너편 낮은 아파트들은 아직 깨지 않았죠. 6년 만에 처음으로 아나 앞이 넓었어요. 아나는 재혼을 안 하기로 한 게 아니에요. 순서를 바꾸기로 한 거예요. 아직 누구를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다만 이번엔 자기 이름을 먼저 세고 만날 거예요. 당신이 속물이라서 계산한 게 아니에요. 58년을 정확하게 살아온 사람이라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계산을 하는 사람 편이에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